자, 거시경제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국가에서 2022년도에 1000대의 자동차가 생산이 됐어요. 자, 그리고 소비자한테 500대,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한테 500대가 팔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비는 500대고요. 그 다음에 기업한테 300대가 팔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산 것은 뭐가 돼? 이건 설비 투자가 되겠죠. 설비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100대를 구입했네요. 그럼 정부 지출은 100이 되겠죠. 100이 되고요. 자, 팔리지 않았던 100대는 2023년도에 모두가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100대가 2022년도에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팔리지 않은 것은 뭐야? 재고 투자에 포함되죠. 그래서 100 들어갑니다. 이게 재고 투자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투자는 총 4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출과 수입은 없어요. 수출, 수입 모두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 가격이 3천만 원. 3천만 원 된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질문. 자동차 생산은 2020년도 국민소득을 300억 원 증가시켰다. 여기 3천만 원 곱하기 총 생산이 1000대니까 1000대 곱하기 3천만 원. 300억. 맞죠? 맞고요. 2번. 자동차 생산 소비를 150억 원. 자, 보세요. 3천만 원 곱하기 500. 그러니까 150억 원 증가시켰다. 맞죠? 그런데 자동차 생산은 투자를 90억 원 땡이네. 왜냐면 투자는 지금 보시면 300 더하기 재고 투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400대니까 400 곱하기 3천만 원. 120억이 되겠죠. 3번이 틀린 진술이고요. 자, 4번 볼게요. 4번은 정부 지출 30억 원. 정부 지출은 100대죠? 100대 곱하기 3천만 원을 하게 되면 30억 원. 맞죠? 그리고 수출과 수입은 없으니까 자동차 생산은 순수출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쵸? 그래서 5번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폐쇄 경제의 국민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때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국민소득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국민소득을 계산해 보시면 자, Y는 어떻게 될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죠. 폐쇄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보시면 300 더하기 0.75 하고요. Y 빼기 자, 조세가 어떻게 돼요? 80이죠. 조세가 80 대입하고요. 더하기 투자가 200,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100이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 국민소득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서 계산해 보세요. 그럼 국민소득은 2160이 나와요. 16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처분 가능소득 계산해 볼까요? 처분 가능소득 계산해 보시면 국민소득에서 조세를 빼야 되겠죠. 그럼 2160에서 조세 80을 뺀단 말이에요. 그럼 처분 가능소득은 2080이 나와요. 2080이 나오고요. 자, 그럼 이때 소비를 계산할까요? 이 소비는 이제 뭐냐면 300 더하기 0.75 그 다음에 거기다가 처분 가능소득 곱해야 되겠죠? 처분 가능소득 2080 곱해서 요렇게 한번 소비를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시면 1860이 나옵니다. 됐죠, 이제? 그러면 자, 민간저축 물어봤나요? 자, 민간저축은 처분 가능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남은 게 민간저축이죠. 그래서 여기 처분 가능소득은 2080에서 소비 수준 1860을 빼겠죠. 빼게 되면 얘가 220이 나와요. 22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부저축 물어봤나요? 정부저축은 재정수지죠. 재정수지니까 조세 수입 빼기 정부 지출이죠. 그럼 조세 수입이 80이고요. 정부 지출이 1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 재정 적자가 20만큼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의 지급준비율 20%인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통화가 100원일 때 최대 통화량은 이거 너무 쉽죠. 자, 최대 통화량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통화승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통화승수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현금 예금 비율이 C고요.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R인 상황에서 이제 통화승수는 현금 예금 비율 더하기 지급준비율분의 현금 예금 비율 더하기 1이 이 통화승수잖아요. 그런데 최대 가능한 통화량이니까 현금 예금 비율이 0인 경우로 가정해야 되죠. 현금 예금 비율이 가장 작은 값이 0이니까 그러면 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가 되겠죠. 그럼 지급준비율은 20%이기 때문에 0.2분의 1 하게 되면 5가 됩니다. 그러면 통화승수가 5고요. 본원통화를 100억 원 증가시켰다면 최대 통화량은 500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일러 준칙, 매년 출제되는 문제죠. 그래서 테일러 준칙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골라보세요. 나와 있죠. 그러면, 자, 먼저 이 테일러 준칙 식을 봤더니 0 하고요. 0, 콤마하고 요 식이 나와 있죠. 근데 둘 중에 큰 값이 정책금리를 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녀석은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게 0이 되니까. 그래서 요 식은 결코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0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명목 정책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다. 명목 정책금리 무조건 플러스다. 그러면 명목 정책금리 하한은 0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번은 자, 명목 이자율이 0보다 클 때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중앙은행은 명목 이자율을 0.5%포인트 매년 나오는 지문이죠. 틀렸죠? 1.5%포인트죠.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인플레이션율이 여기 나와 있고요. 또 여기도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I는 정리하게 되면 얘가 뭐 어떤 식이 나오고 얘가 분명히 1.5 파이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증가시키면 명목금리는 1.5%포인트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근데 중앙은행이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명목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자극할 수 없어요. 실질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뭐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럼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우리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 총공급에서 총수요를 이렇게 감소시켜야 되겠죠.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이렇게 물가가 하락해서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가 있죠. 그럼 총수요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감소를 해야 돼요. 근데 투자는 명목 이자율 함수입니까? 실질 이자율 함수입니까? 실질 이자율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목 금리가 올라간다 해갖고 올라가더라도 실질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물가는 안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얘가 이 계수는 파이의 계수는 1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율인데 볼게요.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1% 올라갔어요. 1%포인트 올라갔어요. 1%포인트 올라갔는데 명목 금리를 만약에 1%포인트만 증가시켜 버리면 실질 금리는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 테일러 준칙은 뭐다? 인플레이션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명목금리는 더 올려야 돼. 1%포인트 초과해서. 그래야 실질금리가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야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번은 틀렸고요. 실질금리는 음수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걸 혹시나 그 학생이 이 영상을 보게 될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 좀 드렸었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학생이. 오케이. 왜 없습니까? 아니 인플레이션율이 대폭 올라가게 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라고 답을 했어요. 맞아 안 맞아? 제가 말하는 어감상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틀리죠. 틀린 진술이에요. 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니 인플레이션이 대폭 올라가면
명목이자율은 하한이 0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실질금리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단순한 어떤 경제적 현상을 갖고 이 지문이 나왔다면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뭐야? 테일러 준칙이야. 테일러 준칙. 이 테일러 준칙과 관련해서는 틀린 진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실질 이자율 마이너스 될 수 있는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데 실질금리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까? 그래,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돼요. 왜? 얘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정책금리를 낮추잖아요. 이해됐죠? 근데 정책금리를 어떻게 돼? 이 녀석보다 더 세게 낮추니까 실질은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명목이자율이 1.5%고요. 1.5%고 인플레이션율도 만약에 1.5라고 할게요. 하면 그때 실질금리는 0%가 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1%포인트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떨어지게 되면 0.5%가 됐죠. 그러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1.5%포인트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가 뭐가 돼?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실질금리는 I 빼기 0 빼기 0.5니까 마이너스 0.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경제적 현상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실질금리 오르죠. 그런데 경제적 현상이고 요 녀석은 테일러 준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명목금리를 낮춰요. 그러니까 실질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답은 극심한 불황이어도 명목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파이 Y의 조합이 존재한다. 그렇죠. 명목 이자율 하한은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명목금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투자가 실질 이자율과 음의 관계에 있을 때 명목 이자율이 0이어도 그렇죠. 명목 이자율이 0이어도 실질은 마이너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이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다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 ISL 모형을 가정하자. 그래갖고 상품 시장에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상품 시장의 조건을 보게 되면 자, 소비는 처분 가능성이 증가함수죠. 그리고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정부 지출은 이제 정책 변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가 비례세네요.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IS 곡선은 일단 우하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 정부가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추가로 증가시켰다 나와 있죠. 그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IS 곡선이 오른쪽 가겠죠. 이렇게 우측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화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화폐 공급이 900으로 주어져 있고 물가는 10으로 주어져 있고 그런데 실질 화폐 수요죠? 요건 이 LY는 실질 화폐 수요라고 했어요. 실질 화폐 수요가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예요. 무엇이 없어? 이자율이 없어. 그러니까 화폐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화폐 수요 곡선이 이자율과 무관하니까 수직이 되는 거죠. 자, 화폐 수요 곡선이 수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LM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LM도 수직이 돼요. 한번 LM 방식 한번 도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실질 화폐 공급이 실질 화폐 수요와 일치해야 되겠죠. 그럼 실질 화폐 공급은 자 10분의 900이죠. 900이 3Y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Y는 어떻게 돼요? 3Y는 90이 되죠. Y는 30이 되겠죠. 보세요. 그러니까 Y는 30, Y는 30의 수준이 있잖아요. 30의 수준에서 LM은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국민소득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IS가 오른쪽 갔어요. 이게 승수효과죠.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을 해서 투자가 다시 감소해서 국민소득 다시 감소하는 거야. 완전 구축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LM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야? 결국은 고전압화 모형이죠. 그래서 완전 구축효과를 났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소득은 전혀 변함이 없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염병과 국제분쟁 등으로 각국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그런데 각국의 은행들은 이에 대응해서 가상금리를 올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경제 주체한테다가 적용되는 금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죠. 프라임 레이트. 프라임 레이트. 자, 얘를 우리나라 말로 우대금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대금리.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신용도가 이제 안 좋을수록 우대금리에다가 최저 우대금리에다가 저기다 가상금리를 붙여요. 가상금리. 플러스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이게 되는데 요 가상금리를 스프레드로 하는 거예요. 스프레드. 이거 상식이에요. 가상금리를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금리 스프레드를 올려서 대출금리를 인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투자는 대출금리에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존하고요. 그런데 IS 곡선을 제가 도출하는데 봤더니 이 IS 곡선이 대출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평면이 아니라 요 R은 실질 이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지 R이 바로 대출 이자율이고요. 이 R은 실질 이자율, 실질 이자율. 그래서 실질 이자율과 Y 평면의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IS 곡선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려보면 제가 이 IS 곡선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뭐부터 읽으라 했어요? 이자율 먼저 읽어야 돼. 이자율이 독립변수야, 이자율이. 그러면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요 실질 이자율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할 때 투자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해. 반대로 얘기하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가 감소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질 이자율이 변동해서 국민소득이 변동을 하게 되면 IS 곡선 상의 변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질 이자율 이외의 요인,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거나 조세를 감면시킨다거나 그렇게 되면 뭔가 IS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는 다른 게 아니라 가상금리를 끌어올렸어. 그래서 대출금리를 인상했어. 그럼 이때는 무엇이 움직였다? 이 라지 R이 움직이는 거야. 스몰 R이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몰 R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두 번째는 PY 평면상의 총수요 곡선을 그리죠. 이렇게 총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자, 폐쇄 경제니까 C 플러스 I 플러스 G 나와 있고요. 자, 소비는 처분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투자 봐보세요. 투자는 대출 이자율.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에다가 스프레드를 더한 봐보세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스프레드를 더한 대출 이자율의 감소함수란 얘기예요. 그런데 IS 곡선은 뭐야? 아까 어떤 평면에 그렸다? 실질 이자율과 Y 평면에 그리라 그랬죠.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투자가 줄겠죠. 투자가 줄어드는데 그럼 투자가 줄면 소득이 줄니까 소득이 줄어드는데 실질 이자율 이외의 요인이죠. 왜? 스프레드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투자가 이렇게 감소하겠죠. 감소하니까 IS가 좌측 가겠죠. 그럼 AD도 이렇게 좌측 가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곡선상의 변화냐, 곡선 자체의 변화냐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IS 곡선과 총수요 곡선 모두 좌측 이동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국의 중앙정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대응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무튼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다는 얘기죠.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럼 ISL은 갖고 보시면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으니까 IS가 이렇게 우측 이동을 했겠죠. 우측 이동을 했단 말이야. 우측. 자,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IS 오른쪽 가게 되니까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는 총수요 총공급이 있는데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했겠죠.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물가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물가 상승을 우려한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을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러면 통화량을 총 수요를 다시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총 수요를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돼. 그러면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LM을 좌측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럼 LM을 좌측으로 보내려면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해야 되죠. 국공채를 팔면 그 액수만큼 번호통화 감소, 통화량 감소죠. 그럼 시장에 국공채 공급이 증가하니까 국공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간다.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이자율,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단기적으로 총공급수를 우상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근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 총공급이 우상향하는 이유에서 학파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케인즈 학파하고 통화주의 학파 있죠. 케인즈 학파하고 통화주의 학파는 이론적으로 똑같아요. 단기 총공급 우상향하는 이유. 이 두 학파는 적응적 기대를 가정을 했어요. 적응적 기대를 가정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총공급수 우상향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실제 물가와 예상 물가가 틀어지니까. 그래서 모형 이름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노동자는 물가를 제대로 포착을 못해. 그러니까 기업들은 물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노동자는 물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임금 인상을 요구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은 화폐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화폐 환상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물가가 이제 변동을 했을 때, 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또 노동자들은 그 물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그래서 이걸 노동자 오인 모형, 또 그런 표현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정보가 기업은 알고 있는데 노동자는 몰라. 물가에 대한 정보가 기업한테 쏠려 있어. 우리가 물가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비대칭 정보 모형이 되겠죠. 이렇게 동일한 모형을 이렇게 이름으로 세 개 나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세고전학파가 있죠. 세고전학파 누구죠? 루카스죠. 루카스. 자, 루카스는 예상치 못한 깜짝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단기 총공급이 우상향할 수 있죠. 예상치 못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러면 노동자, 기업 모두 물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정보가 자체가 이제 없는 거야. 정보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불완전 정보 모형이라고 합니다. 불완전 정보 모형.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기업들은 총체적인 물가 상승을 개별적 충격으로 착각한다. 즉, 총체적 물가 상승을 상대 가격, 자기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만 올라갔다고 착각을 해갖고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쵸? 불완전 정보 모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케인즈 학파죠. 이 세 케인즈 학파는 모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임금 경직성 모형. 모형이 있고, 두 번째는 가격 경직성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세고전 학파, 세 케인즈 학파 전부 다 무엇을 가정합니까? 다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죠. 그런데 세고전 학파는 예상치 못한 정책 때문에 단기 총공급 우상향하는 거고요. 세 케인즈 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 때문에 임금이 경직성을 띈다거나 가격이 경직성을 띠게 되면 단기 총공급은 우상향한다는 얘기예요. 하나 살펴볼게요. 가번. 생산성 증가율이 0%고 물가 상승률이 6%인데 명목임금은 3%죠. 맞죠? 자, 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보통 물가가 상승을 해요. 자, 보통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실질임금을 보게 되면 실질임금이 물가는 지금 막 6%가 올라 6%가 얘는 6%가 올라갔는데 얘는 3%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부분 화폐 환상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을
6%를 다 인식하지 못하고요. 3%만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완전 화폐 환상 모형이 아니라 부분 화폐 환상 모형이에요. 그래서 임금 인상을 3%밖에 요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가는 6% 올라갔고 임금은 3%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떨어질 거라고요. 실질 임금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겠죠.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고용을 증가시키니까 생산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S가 증가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총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단기 총 공급선 우상향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가격 조정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세케인자파의 가격 경직성 모형이 있어. 그래서 세케인자파의 가격 경직성 모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중첩 가격 설정 모형. 이걸 다른 말로 엇갈리는 가격 조정 모형.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가격을 조정하지 않더라. 두 번째는 그 메뉴 비용 모형 있죠? 메뉴 비용 모형. 세 번째는 조정 실패 모형. 거기에서 총 수요의 외부 효과라는 단어도 나오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 개별 기업은 정보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자사 제품의 상대 가격으로 착각한다. 뭐죠 이거? 불완전 정보 모형. 루카스의 맞죠? 정부가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해외 노동자들이 유입이 증가를 했다? 이건 단기 총 공급선이 우상향하는 이건 전혀 상관이 없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하죠.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고용 증가, 생산량이 증가를 하죠. 얘는 물가 이외의 요인에서 생산량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진술은 가나다 세 개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자, 어느 국가의 현재 실업률이 지금 30%예요. 현재 실업률이 30%. 그럼 현재 볼까요? 현재 지금 실업률은 0.3이란 얘기예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한번 구성을 해볼까? 보시면 자, 우리 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 스몰 u,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럼 우리는 실업자의 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실업자의 수는 실업률 곱하기 뭐가 돼요? 경제활동 인구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를 제가 연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연기에 연기. 그러면 현재의 실업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0.3 곱하기, 즉 실업률 곱하기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현재의 취업자 수는 자 70%겠죠? 70% 취업률은 70% 0.7L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취업자가 해서 다음 기회에 일자리를 잃을 확률. 자, 일자리를 잃는다는 얘기는 뭐야? 잃는다는 얘기는 실직률이죠. 자, 실직률은 지금 뭐가 돼? 0.1이 돼요. 그러면 실직자 수는 자, 실직자 수예요. 실직자 수는 실직률에다가 취업자 수죠. 취업자 중에서 10%가 실직하는 거니까 실직률 곱하기 취업자 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0.1 곱하기 0.7 곱하기 되니까 0.07L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될 거고 일자리를 구할 확률도 나와 있네. 현재 실업자가 다음 기회에 일자리를 구할 확률, 구직률이죠. 자, 구직률은 뭐가 돼? 30%네요. 그러면 구직자 수. 자, 구직자 수는 원래 취업자에다가 취업자 수에다가 구직률을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0.3 곱하기 0.3 곱하기 1이 되니까 0.09L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현재 실업률 함께 다음 기 실업률. 다음 기 볼게요. 자, 다음 기에 이제 실업자 수 있죠. 요 실업자 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실업자 수는 원래의 실업자가 얼마 있어요? 0.3L이죠. L이고, 그 다음에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수가 실직자 수죠. 실직자 수가 실업자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럼 실직자 수 0.07L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직자 수는 실업자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 0.09L은 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시면 0.28L이 나오고요. 자, 지금 다음 기회에 그럼 취업자 수는 자, 원래 취업자 수가 0.7L이었죠. 그런데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뭐야? 구직자 수죠. 구직자 수 0.09L을 더하고요. 실업자 수를 줄여주는 것은 뭡니까? 실직자 수죠. 실직자를 빼 0.07L을 빼죠. 그렇게 되면 자, 취업자 수는 0.72L이 되는 거예요. 72L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때의 실업률 U1은 자, 이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요거죠. U1이죠. 그래서 얘가 그럼 경제활동 인구에서 0.28L이 차지하는 비중 0.28이죠. 그러면 28%겠네. 그러면 30%에서 28%로 어떻게 됩니까? 2%포인트가 떨어졌죠. 그래서 2%포인트 하락.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선수 A는 2003년에 연봉 8억을 받았어요. 자, 야구선수 A 있죠? A는 2003년에 연봉 8억이고요. 자, 20년 뒤에 그의 아들 B는 2023년도에 12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3년에 CPI. 자, 2003년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80이고요. 자, 2012년도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100이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가 100이니까 2012년도가 기준년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23년도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15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문들을 봤더니 전부 다 뭐 A의 연봉을 2012년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다, 뭐 어떤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건 실질소 환산법 잠깐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비교년도의 소득을 기준년도로 환산해라. 자, 비교년도의 소득을 기준년도로 환산해라. 어떻게 해라? 무조건 해당 년도의 물가지수를 나눠. 그러니까 비교년도의 명목소득을 뭘로 환산해라? 무조건 해당 년도 물가지수 나눠. 그 다음에 환산할 년도의 물가지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 만약에 기준년도를 비교년도로 환산해라. 그럼 뭐야? 기준년도 명목소득을 무조건 해당 년도의 기준년도의 물가지수 나눠. 그 다음에 환산할 년도의 물가지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먼저 1번 볼게요. 1번 A의 연봉을 2012년 가치로, 그럼 A의 연봉 8억이죠. 8억을 뭐라고? 12년 가치로, 그럼 어떻게 돼? 8억을, 자, 8억이죠. 8억을 12년으로 환산하라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8억은 해당 년도의 물가지수 뭐야? 80으로 나눠. 그 다음에 어느 년도로 환산하라 했지? 2012년도로 환산하라 했죠. 2012년. 그때 물가지수로 곱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8 나누기 80 곱하기 100, 10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B의 연봉이죠. B의 연봉, 요 12억을 뭘로 환산해라? 12년도로 환산해라 했죠. 12년도로. 그러면 이거 똑같아. 12를, 자, 12억이야. 그런데 그럼 해당 연도의 물가지수 일단 나눠. 뭐야? 150으로 나눠. 그 다음에 뭐야? 무슨 년도로 환산해라? 12년도로 곱해 100을. 그럼 되겠죠. 그럼 8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A의 연봉을 2023년도로, A의 연봉 있죠. A의 2003년 A의 연봉을 2023년 가치로 환산한단 말이야. 그럼 8억을 일단
2003년의 물가지수, 해당 연도의 물가지수 나눠 80으로 나눠. 그 다음에 2023년으로 환산하기로 했죠. 2023년에 물가지수 곱해 이렇게. 그럼 8억 되겠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2023년에 환산하기로 했죠. 2023년에 물가지수 150 곱해 이렇게. 이게 됐죠. 그 4번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2023년에 12억. 2023년. 요거 12억. 12억을 뭘로? 2003년으로? 그러면 12억을 2003년으로 환산하기로 했죠. 그럼 이 12억을 갖고 뭐 한다? 2023년의 물가지수 뭐야? 150으로 나눠. 네. 어디로 환산해라? 2003년으로 환산하기로 했죠. 2003년의 물가지수 85 곱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6억 4천만 원.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A와 B 연봉을 각각 2015년 가치로 환산할 때 2015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관계없이 A의 연봉 B연보다 많다. 그래서 일단 1번과 4번이 다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연봉을 갖다가 다 환산해봤어. 그러니까 A의 연봉을 12년 가치로 B의 연봉도 12년 가치로 계속 환산해봤죠. 환산해봤는데 모든 환산 연도에서 여러분들 뭐야? A의 연봉이 B 연봉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2015년도도 A의 연봉은 B 연봉보다 더 많겠죠. 실제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폐쇄 경제의 고전합화 모형을 가정하자. 고전합화 모형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실질화폐 수요 함수에 뭐가 있어요? 국민소득의 증가 함수가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뭐야? 얘는 이자율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딱 느낌상 어떻게 돼요? 이자율과 무관해. 그러면 화폐 수요 곡선이 이자율과 무관하기 때문에 화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될까? 수직이 되는 거예요. 화폐 수요 곡선이 수직이 되면 당연히 LN 곡선도 수직이 될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일단 포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전합화의 화폐 수요 함수에는 이자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LM이 수직이기 때문에 완전 구축 효과를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에서 5%로 상승시켰어요. 그럼 올해의 통화량 증가율은 5%가 되겠죠. 상승시켰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피셔 방정식 성립을 하고요. 새로운 균형에서 총생산 물가 상승률 명목 이자율은 얼마가 될 것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볼게요. 보는데 여러분들 고전합화 보세요. 고전합화 같은 경우는 오로지 국민소득 무엇이 결정합니까? 총공급이 결정하잖아요. 고전합화 같은 경우는 공급곡선이 완전고용 국민소득에서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총수요를 증가시키더라도 물가만 뛰어요.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켜야 국민소득이 증가를 해요. 오로지 공급이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면 여기 Y는 루트 LK 봐. 바로 생산함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코업 더글라 생산함수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L100, K100 대입해 보세요. Y는 100이 나오겠죠. 그럼 Y는 100에서 수직이 되는 거야. Y는 100에서 수직이. Y는 변하지 않아요. Y는 수직이 된다고. 100에서. 전적으로 뭐야? 전적으로 공급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국민소득은 이제 Y라는 사실 알았죠. Y라는 사실 알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럼 처분 가능소득을 계산해 보자고요. 처분 가능소득. 국민소득에다가 세금 뺀 거죠. 국민소득 100이에요. 근데 조세가 얼마입니까? 10이란 말이에요. 10이니까 처분 가능소득은 90이 돼요. 그럼 그때 소비를 계산해 볼까요? 그럼 소비는 10 더하기 0.8 하고요. 곱하기 처분 가능소득 90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72 더하기 10이니까 82가 나오겠죠. 소비는 8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럼 Y는 균형 국민소득식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 식에 이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국민소득은 뭐가 된다? 아까 100이 됐고요. 소비는 80이가 됐고요. 자, 투자 보세요. 투자는 12 빼기 2R 나오고요. 정부 지출은 10이 되죠. 이걸 통해서 R 계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R을 계산해 보잖아요. R을 계산하면
2가 나와. 2.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2%가 돼요. 실질 이자율은 자 먼저 실질 이자율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뭔가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인데 국민소득이 불변이죠. 국민소득 아까 뭐야? Y는 100으로 불변이잖아. 국민소득 불변이면 화폐 수요도 불변되겠죠. 그러면 실질 화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가 돼?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 변화율이 상승한 얘기는 결국은 통화량 변화율은 결국 뭐가 된다? 물가 상승률과 일치한다는 얘기 똑같아요. 이게 뭐죠? 고전화폐의 화폐 중립성이죠. 돈 풀면 물가 상승, 돈 풀면 물가 상승. 이해됐죠? 근데 화폐 공급을 5% 증가시켰잖아요. 그 물가도 5% 올라가겠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묻는 문제가 지금 자, 일단 첫 번째 총 생산은 어떻게 된다?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은 아까 어떻게 됐어? 돈 풀면 물가 상승 5%가 됐고요. 통화량 증가율과 일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이자율은 아까 2%였죠.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 7%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결국은 총 생산은 100, 물가 상승률은 5%, 명목 이자율 7%.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는 솔로우의 경제성장 모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 솔로우 모형은 우리 모든 우리 경제학 시험에서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죠. 반드시 출제돼요. 자, 기술 정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을 따를 때 나와 있죠. 어느 경제 총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쭉 나와 있고요. 이때 인구 증가율은 0.02.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은 0.02. 그다음에 고정자본 소모율, 감가상각률이 0.03이고요. 저축률은 0.3이다. 자, 그런데 이 경제의 1인당 자본 현재 뭐라요? 현재 1인당 자본이 30이라는 얘기잖아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생산함수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생산함수 봤더니 L에 0.5, K 0.5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균제 상태의 조건이 뭡니까? 균제 상태의 조건이 SFK 나누기 K는 자, 얘는 저축률이에요. K는 N 플러스 델타 플러스 G인데 자, 기술 주모가 없는 상황이니까 기술 주모를 뺄 거예요. 이게 이제 균제 상태의 조건 아닙니까? 조건이고 그 다음에 자, 얘는 1인당 생산함수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 스몰 y는 자, 지수가 똑같아요. 똑같으면 아니 1차동차다. 1차동차면 무조건 라지 K의 지수가 스몰 K의 지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K의 0.5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뭐야? 1인당 생산함수 Y는 F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저축률은 지금 30%. 그 다음에 1인당 생산함수가 K의 0.5 나누기 K가 자, N 플러스 델타는 0.05가 되죠. 자, 그러면 0.3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K의 0.5승 0.05죠. 그러면 K의 0.5승은 뭐가 될까? 6이 되겠죠. 6이 되니까 즉 결국은 K스타 그러니까 균제 상태에서 K스타는 양변 제곱하게 되면 36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때 Y스타는 뭐가 돼? 6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정석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걸 암기하기로 했죠. 뭐냐면 이게 K 0.5승이 시험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풀면 시간이 좀 걸려서 이 식을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균제 상태의 조건식입니다. 균제 상태의 조건식.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시느냐? 이렇게 단 노동에 대한 지수하고 자본에 대한 지수가 모두 0.5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0.5일 때만. 그러면 Y는 만약에 A가 있고요. L에 있고 K에 0.5, L에 0.5 이럴 때 그럴 때 1인당 생산함수는 Y는
A 하고요. 스몰 k의 0.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균제 상태에서 K 스타를 구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기하고 있어. N 플러스 델타 분의 SA 전체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요. Y 스타는 N 플러스 델타 분의 SA 제곱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 대입하면 편해요.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델타 이것도 그냥 100분율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눠지니까. 그러면 2% 더하기 3%니까 5% 이거 써도 돼요. 저축률 30%니까 30 하고 여기 A가 지금 없죠? A가 1이잖아요. 1. 5분의 30 바로 튀어나오죠. 요거의 제곱 36이죠. 여기도 5분의 36이죠. A가 1이니까 A 제곱도 1이죠. 그래서 요걸 좀 암기해 두시면 시간을 좀 빨리 세이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 강의 들었던 학생들 전부 다 암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발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요걸 또 알려줬더니 지수가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함수가 y는 해갖고 무슨 뭐 k의 0.3이고 뭐 l의 0.7이다.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 없어요. 0.5일 때만 적용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 이 조건을 해야 돼. SFK 나누기 K는 M 플러스 델타. 요 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균제 상태의 어떤 이 K 스타가 뭐가 돼요? 36이란 말이야. 현재 지금 30이죠? 그러면 다음 기 1인당 자본은 현재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고정자본 소모를 고려한 균제 상태의 모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SFK 나누 K 빼기 델타는 A니까 이걸 넘기면 M 플러스 델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저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이 지금 36이란 말이에요. 6인데 현재 어떻게 돼요? 30이야. 30이니까 SFK가 NK보다 크기 때문에 1인당 자본은 증가를 하겠죠. 다음 기회는 다음 기회는 1인당 자본이 현재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볼까요? 2번 질문은 자, 이건 제가 증명하지 않을게요. 시간 제약상 뭐냐면 황금률을 달성하는 저축률은 무조건 자본의 분배 몫이다 그랬죠. 증명을 할까?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황금률을 달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황금률을 달성하려면 자본의 분배 몫이죠. 이게 1차 동차입니까? 그럼 얘가 요게 L의 0.5, K의 0.5잖아요. 0.5예요. 그러면 요 자본에 대한 지수 있죠. 요게 자본의 분배 몫이에요. 그렇죠? 1차 동차면 지수가 분배 몫이 되잖아요. 그리고 황금률을 달성하려고 한다. 저축률은 무조건 자본의 분배 몫이야. 그럼 현재 저축률이 어떻게 돼요? 30%잖아요. 그럼 50%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황금률을 달성하려면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 맞아요. 그리고 황금률은 뭡니까?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수준이 황금률이죠. 당연히 황금률에 도달하게 되면 1인당 소비는 현재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3번은. 이거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이 경제는 균제 상태에 있지 않죠. 있지 않죠. 아까 36이 균제 상태인데 30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경제의 균제 상태는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보자. 그러면 동태적 파레토 비효율성의 이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이거예요. 만약에 현재 황금률 상태에 있지 않아. 황금률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해서 황금률 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황금률로 갔다 그래 갖고요. 효율성으로 비효율적인에서 효율적인 상태로 가서 파레토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봐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현재 여기가 스몰 k, 스몰 r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y는 fk 이렇게 있고요. 자, n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갭이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여기란 말이야. 이게 황금률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황금률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가 F'K.
그리고 요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n 플러스 델타죠.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하는 게 결국은 황금률 조건이잖아. 우리 방금 황금률 조건 보잖아. f 프라임 k는 n 플러스 델타. 이게 황금률 조건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균제 상태가 달성되게 되면, 조충률이 달성되면 1인당 소비가 최대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균제 상태에 있지 않은데, 균제 상태보다 1인당 자원이 작은 상황 아닙니까? 작은 상황. 그러면 이 낮은 상황이라고요. 현재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뭐야? 현재 어떤 상황? 여기가 아까 30이었죠. 여기는 36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황금률을 달성하려면, 자, 처음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소비를 볼게요. 그러면 황금률을 달성하려면 저축률을 끌어올려야 되죠. 그럼 갑자기 소비가 확 줄겠죠. 자, 저축률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원래 이게 1인당 소비인데 갑자기 1인당 확 줄겠죠. 그래서 원래 이만큼이 1인당 소비였는데 저축률을 딱 끌어올린 순간 1인당 소비가 확 줄겠죠. 줄다가 점점 1인당 소비가 커진다고요. 커지는데 황금률에서는 무조건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균제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의 균제 상태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소비가 이렇게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 소비 패턴의 변화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얘는 그러면 파레토 개선입니까? 개선 아닙니까? 개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때는 현 세대의 후생이 감소하죠. 미래 세대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그래서 자, 황금률 수준보다 저축률이 낮을 때는 저축률 인상해야 되는데 현재 소비자 효용 감소하고 미래 소비자 효용 증가하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이 아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파레토 비효율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과도하게 이제 황금률 수준보다 저축률이 너무나 높은 상황. 그걸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스몰 k, 스몰 y 이렇게 있고요. y는 fk.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델타 k 있는데, 자, 황금률은 요 접선의 기울기에 일치하는 수준, 이게 황금률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황금률 수준보다 저축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높은 상황.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의 변화를 보자고요. 그럼 우리 때는 저축률을 낮춰야 되겠죠. 그럼 원래 이게 이제 1인당 소비였는데, 그쵸? 저축률을 요렇게 여기까지 낮춰야 돼요. 그럼 원래 1인당 소비가 요만큼인데 지금 저축률을 낮추는 순간 1인당 소비는 대폭 증가하죠. 그래서 1인당 소비 갑자기 여기서 대폭 증가해요. 그러다가 1인당 소비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황금률이니까 그 이전의 균제 상태보다 소비 수준은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인당 소비가 점점 감소하지만 최초의 균제 상태보다는 소비가 더 높아야 되니까 여기서 멈출 거라고요. 그러면 현 세대의 소비가 증가하죠. 미래 세대의 소비도 현재보다 증가하잖아. 그쵸? 그래서 현재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죠. 소비를 증가시키니까 미래 소비자들의 소비도 늘어나니까 미래 소비자 효용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둘 다 증가하니까 그럼 파레토 개선이 된다고요. 현재는 파레토 비효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동시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점의 소비자의 효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동태적 이름표를 쓰는 거야. 동태적. 그럼 이때는 동태적 비효율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바로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